할머니, 왜 안에서 쉬시지 않고 밖에 서 계세요? 이렇게 추운데요. 머리를 들어보니 제 앞에 선 분은 아주 젊은 아가씨였어요. 분명 대학생인 것 같았고 머리는 높이 단정하게 묶었으며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측은한 듯 그러나 왠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살며시 웃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집에서 쉬라고? 우리 집 아무도 없어. 쉬다간 뭐 먹고 살겠니? 그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잠시 후 그냥 걸음을 옮겼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저는 그 작고 여린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켠은 따뜻하면서도 또 한켠은 차갑더군요. 다시 끓고 있는 떡볶이 솥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콤하고 진한 소스 향이 코끝을 찌르며 올라왔고 기침이 목까지 밀려왔죠. 목을 가린 채 천천히 살펴보니 손이 떨려서 국자조차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여기 서 있었어요. 이 낡은 포장마차 한 대가 제 남은 전부였죠. 바퀴 하나는 이미 헐거워져 깨진 벽돌로 받쳐놓은 상태였습니다. 큰 솥은 바닥이 다 탔고 매일 쓰레기 같은 몇 푼의 잔돈 모아 떡볶이를 끓였어요. 그리고 팔았죠. 작은 컵마다. 사실 손님이 많진 않습니다. 제가 대부분 먹거든요. 하루쯤 지난 가래떡은 질기고 소스는 간장 넣은 양이 적어 너무 짜요. 알고 있어요. 거기엔 맛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게 남은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양을 하루하루 삼키며 위장약과 함께 집어넣고 화장실보다 조금 넓은 쪽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날 남은 떡볶이 먹고는 배가 몹시 아파서 오후 내내 몸을 말았어요. 그래도 해가 뉘엿거릴 무렵이면 포장마차를 끌고 다시 골목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팔다 남은 게 없으면 기침약도 살 수 없으니까요. 길을 지나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손자도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였죠. 제가 끓이면 아이는 팔짝팔짝 뛰며 제 다리에 앉기곤 했습니다. 할머니, 생선 어묵도 많이 주세요. 저는 믿었죠. 사랑만 주면 자식들이 제 옆에 있어 줄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제가 끼니를 아끼며 밥을 덜어주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따로 나가 사시는 게 어때요? 같이 사는 게 불편해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된 옷 몇 벌이랑 탄 냄비 하나 챙겨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겨울 한복판 떡볶이 팔며 살아남고자 합니다. 이 솥은 한때 사랑과 가족과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밥이고 옷이고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저는 믿었죠.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년의 축복이고 이 생의 보상이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자식들 목소리만 들으며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살게 된 초기엔 행복했어요. 손자 돌 지나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죽 끓이고 기저귀 빨고 마룻바닥 닦고 칭찬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여전히 엄마요. 할머니였고 거기서 제 자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처음엔 며느리가 곱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하지만 그 말투가 변했어요. 어머니, 저거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위생에 안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식습관 조절해야 하는 거 몰라요? 나는 말없이 있었다. 내가 한때 안식처라고 여겼던 집의 한 구석으로 조용히 물러섰다. 아주 사소하지만 아픈 기억이 있다. 그날은 손자의 생일이었다. 나는 떡볶이를 해주고 싶었다. 한때 아이가 참 좋아했던 음식. 손이 떨리고 눈도 침침했지만 나는 조심스레 어묵을 하나하나 씻고 팔을 곱게 썰고 양념을 정성껏 맞췄다. 아이가 환히 웃으며 뜨거운 떡을 집어먹던 기억을 담아 끓였다. 아이는 몇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배를 감쌌다. 나는 놀라서 달려갔지만 말도 꺼내기 전에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몇 번을 말했는데 애한테 이런 매운 거 먹이지 말라고요. 안 들리세요? 나는 그저 작게 말했다. 애가 좋아하길래 아주 약하게 간했는데. 어머니가 하신다. 어머니가 좋다고 생각하신다. 어머니가 하셨다. 맨날 어머니만 그래요.
근데 책임은 지실 건가요? 애가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아이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은 떡볶이를 먹었다. 식고 짜고 차가웠다. 씹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 후 부부는 크게 다투었다. 나는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님 계시는 게 좀 불편해 라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내 눈을 피했다. 그게 엄마가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서 잠깐 혼자 지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희도 좀 공간이 필요하고 엄마 이해하시죠? 나는 따지지도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사랑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냄비 하나, 그리고 모서리가 탄 나무 국자 하나. 예전 부엌의 향기를 품은 유일한 물건. 다음 날 아침 나는 떠났다. 배웅은 없었다. 손자는 방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지만 달려오진 않았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어른들이 내가 불편한 존재라고 가르쳤는지도 모른다. 나는 시장 입구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구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바닥은 깨져 있었으며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가스레인지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쌀을 사와 죽을 끓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나는 떠내려가고 있었다. 가족으로부터, 어머니라는 의미로부터, 할머니라는 의미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성실히 살면 자식들도 나에게 성실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세상에는 아무리 줘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엄마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없었다. 하루하루가 반복됐다. 나는 스스로 밥을 해먹고 병원에 가고 바닥을 닦고 살아갔다. 나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나 혼자, 그리고 오래된 나무 국자 하나, 한때 아주 따뜻했던 모성의 증인. 언제부터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은 비가 왔다. 세차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내렸다. 나는 깜깜한 방 안에 앉아 지붕의 구멍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었다. 쌀은 거의 떨어졌고 기침약도 몇 알 남지 않았으며 지갑엔 고작 3,000원 뿐이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돈. 그때 나는 울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낡은 냄비, 모서리가 탄 국자, 지난주부터 시들어 있는 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요리는 할 수 있잖아. 어차피 예전엔 동네 사람 다 모여 먹던 떡볶이였는걸. 나는 중고 시장에 갔다. 녹슨 손수레 하나를 발견했고 바퀴는 흔들거렸다. 내가 가격을 묻자 상인은 의아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할머니, 장사하시려고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나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다. 응, 살아야 하니까 말이야. 나는 오후 내내 수레를 닦았다. 떨리는 손으로 붓펜을 잡고 종이에 썼다. 떡볶이 1인분 1,000원. 그날부터 나는 내 가게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 초라했지만 내가 온전히 주인인 유일한 공간이었다. 첫날 나는 낮부터 밤까지 서 있었다.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온몸이 떨렸다. 앉았다가는 다시 못 일어날까봐 감이 앉지도 못했다. 다리는 아파왔지만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한 젊은 여성이 지나가다 떡볶이 냄새에 코를 막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떡볶이 냄비를 들고 숙소로 돌아왔다. 한 그릇도 팔리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방 안에서 남은 떡볶이를 먹었다. 짜고 뻑뻑하고 식은 그것을 한 입 넘길 때마다 위장이 아파왔다. 그래도 먹었다. 삼킬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절대 버릴 수 없으니까. 이튿날 나는 더 일찍 나갔다.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할 즈음 나는 이미 서 있었다. 근처 몇몇 쌍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물었다. 할머니,
요즘 왜 이제야 나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들어서 뭐든 느려요. 이제야 장사 생각이 나서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아마도 이해했겠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묻지 않는다. 5째 날이 되어서야 나는 첫 판매를 했다. 허름한 교복을 입은 한 남학생에게 그의 눈은 반짝였지만 입술은 추위에 파래져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한 그릇에 얼마예요? 이만큼에 1,000원이야. 나는 대답하고 그의 빈손을 바라봤다. 저 500원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득 담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그의 손에 쥐어줬다. 다음에 돈 생기면 주면 돼. 지금은 먹어. 그 아이는 나를 바라봤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울컥했다. 그날 나는 더 이상 팔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지난 몇 달 동안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누군가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줬다. 불평하려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나에게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 아이는 매일 그 길을 지나갔다. 가끔 손을 흔들고 때로는 인사도 했다. 아직 그는 돈을 갚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다. 내가 필요한 것은 그 500원이 아니라 매일을 견딜 이유였다. 그 뒤로 몇몇 사람이 더 찾아왔다. 오토바이 기사 아저씨는 나를 떡볶이 할매라 불렀다. 신문을 파는 아주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언젠가 김밥도 좀 해봐요. 할머니. 나는 그저 웃었다. 나는 여전히 남은 걸 먹고 여전히 기침하고 여전히 짜고 매운 음식 때문에 배가 아팠다. 하지만 나는 이름을 듣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었다. 오늘은 좀 팔았어요. 약 꼭 챙겨 드세요. 할머니. 추운 도시의 인파 속에서 나는 작은 자리를 찾았다. 누군가의 마음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도 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예전엔 생각했다. 이 나이쯤 되면 그저 해를 쬐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 나이에 나는 시장 한복판에 서서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시장 끝에 있는 떡볶이 할머니라는 기사가 나간 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나도 떡볶이가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나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다. 어떤 이는 어릴 적 엄마의 맛 같다고 했다. 어떤 이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떤 이는 말없이 5,000원을 병에 넣고 떠났다. 모든 얼굴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목소리는 기억한다. 갑자기 내게 우비를 건네며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젊은 여자의 말. 매주 토요일 조용히 와서 식사하고 돌아갈 땐 늘 땅콩엿을 쥐어주던 복권 노인의 손길. 나는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시장에 나가 떡, 어묵, 파, 고추장을 샀다. 늦으면 값싼 물건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손은 떨리고 걸음은 느렸지만 단골 상인들은 이제 익숙해져서 늘 나를 도와 빨리 골라주었다. 어느 날은 장사가 잘 되어 몇천 원이 남았다. 나는 그 돈을 바로 쓰지 않았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에 넣었다. 돈을 넣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약값, 전기세, 비 오는 나를 위해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 고정된 가게를 빌려서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고 지붕도 설치해서 손님들이 서서 먹지 않아도 되고 추운 날씨에 떨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게. 나도 앉아서 쉴 수 있고 매일같이 힘을 짜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을. 하지만 내 몸은 그 꿈을 배신했다. 복통이 자주 찾아왔다. 처음엔 그저 둔한 통증이었지만 점점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되어 떡볶이를 퍼다주는 중에도 허리를 굽히고 배를 감싸야 했다. 어떤 날엔 떨면서 서 있고 손님에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할매니까요. 위장도 오래됐네요.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다. 하루 장사를 못하면 약을 못 사고 방세도 모자라며 저녁밥도 없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보도 위에 주저앉을 정도로 기침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피를 토한 적도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몰래 주머니에 감추고 헐떡이며 앉아 있었다. 누가 다가와 물어보면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맵게 먹는 건 익숙해서요. 매일 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전등을 켜놓고 어둠 속에서 숨을 쉬었다. 병원엔 갈 수 없었다. 혹시라도 심각한 병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화장실에서 기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으며 입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공공병원. 진료 수첩을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새벽 4시부터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손은 얼어붙고 발은 저려왔다. 다른 노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안경을 쓴 젊은 의사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는 결과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위궤양이 심하십니다. 고혈압도 있으시고 가벼운 폐렴 징후도 보입니다. 지금처럼 일하시고 식사 제대로 못하시면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내가 떡볶이 장사 그만두면 누가 밥을 해주나?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중천이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음물처럼 차가웠다. 그날 오후 나는 여전히 떡볶이를 끓였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남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손 옆에 앉아 팔팔 끓는 소리를 들으며 매운 냄새를 맡는데 구역질이 났다. 떡볶이 나를 살게 했던 음식이 이제는 날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 그날은 눈은 오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겹겹이 옷을 껴입고 나섰다. 바른 패딩은 단골 손님 중 한 여자가 준 것이고 찢어진 신발엔 신문지를 덧댔다. 잠깐만 서 있다가 몇 그릇만 팔고 들어가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몸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다.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왔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지만 나는 억지로 수레를 밀고 익숙한 길모퉁이로 갔다. 손이 너무 약해져서 가스 밸브를 여는데도 벌벌 떨렸다. 고추장 냄새가 눈을 맵게 했지만 계속 끓였다. 잠시 후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얼굴이 창백해 보여. 아침부터 서 있었대. 아무것도 안 드신 것 같아.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할매는 원래 잘 버텨왔으니까. 하지만 틀렸다. 나는 쓰러졌다. 아무도 받지 못했다. 차가운 길바닥, 가스 냄새, 그리고 누군가 외치는 소리만 기억났다. 119 불러요. 할머니 쓰러졌어요. 그 이후는 까만 어둠뿐이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엔 수액이 꽂혀 있었고 가슴엔 혈압 측정기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하얀 조명이 눈을 찌를 듯이 밝아 숨이 막혔다. 흰 가운을 입은 한 청년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밑은 퀭했지만 그 눈빛은 빛났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담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전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떡볶이를 가득 담아주셨죠? 온몸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다시 바라봤다 말랐지만 단단한 몸. 나는 더듬으며 말했다. 너 예전 그 아이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마 전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외할머니와 살았거든요. 그날 점심도 못 먹고 학교 가던 길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전 자신이 투명하지 않다는 걸 믿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상상도 못했다. 한 그릇의 떡볶이가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구해주는 은혜로 돌아올 줄은.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 의대에 들어갔고 내과 전공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자신이 자라난 가난한 동네 근처 병원으로 지원했다고 했다. 할머니가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예요. 계속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셔서 오늘 응급실 리스트에서 이름을 보고 당번을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노쇠한 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젊어진 것 같았다. 한때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퍼주던 그 손을 이제는 감사로 가득한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 젊은 의사는 매일 오후마다 찾아와 우유, 과일, 때로는 부드러운 죽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가 꼭 제 시간에 식사하고 약도 빠짐없이 먹겠다고 약속하게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넌 우리 아들이나 다름없구나. 그는 이렇게 답했다. 할머니는 제게 생명을 준 분이에요.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말했다.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나는 또 기자일 줄 알았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아들이 서 있었다. 등은 굽었고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그 옆엔 손자 이젠 훌쩍 자라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말랐고 예전 아버지와 꼭 닮은 모습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년간 연락도 없었고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로 손자가 먼저 달려왔다. 할머니, 미안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 아이가 나를 끌어안았다. 머리를 내 가슴에 묻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내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마가 침대에 닿을 듯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낸 건 제 잘못이에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마음속에 분노는 없었다. 오직 아쉬움만 남아있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이 안타까웠다. 나는 묻지 않았다. 설명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착하게 남을 아끼며 산다면 난 더는 슬프지 않아. 병원에서 나는 일주일을 더 지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내 아들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방도 정리하고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 손자는 내 곁에 붙어 할머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떡볶이도 같이 만들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속했던 그러나 한때 나를 밀어냈던 가족. 이제는 두 팔 벌려 나를 초대하고 있었다. 내 마음은 아프지 않았다. 고요했다. 마치 비 온 뒤의 호수처럼.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는 화 안 났어. 하지만 집으로는 안 갈래.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야. 엄마는 이제 자신이 쓸모 있는 곳을 찾았거든. 여전히 떡볶이 할머니로 불리고 싶어.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곳에서 짐이 아닌 존재로 남고 싶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나는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병원 근처에 있는 노인 단독 생활자용 주거지에 들어갔다. 병원이 소개해준 조그만 방이었다. 그때 그 소년 이젠 의사가 된 청년 가끔 들러 약을 가져다주고 혈압을 재주며 따뜻한 우유를 타줬다. 이젠 매일 떡볶이를 팔지는 않는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말마다 나는 병원 구석에 낡은 수레를 꺼내 작은 떡볶이 냄비를 끓인다. 이젠 팔지 않는다. 그냥 나눠준다. 동네 아이들, 가난한 환자, 그리고 웃으며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할머니, 오늘은 너무 맵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 2,000원 가져왔어요. 근데 엄마가 매운 건 먹지 말랬어요. 나는 웃으며 말한다. 걱정 마. 아이들용 단맛 나는 떡볶이 따로 만들었단다. 나는 그것을 감사의 떡볶이라 부른다. 떡 하나하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게 나를 스쳐간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고마움의 표현이다. 나를 향해 눈길을 준 사람들, 고개를 끄덕여준 사람들, 그리고 외로움 끝자락에서 나를 붙잡아준 그 손길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진 모르겠다. 하지만 매일 아침 나는 웃을 이유 하나를 떠올리며 눈을 뜬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잖아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란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끓고 있는 떡볶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저 숨 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